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동서남북의 권영철입니다. 오늘도 중개인 마이클 박 씨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가지고 대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이클 박 씨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제 보내주신 분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마음에 드는 집에 오파를 넣어서 가격은 합의를 본 상태인데 중개인 말로는 일종의 가계약 상태라고 하더군요. 매매 계약서를 보니 은행에서 몰기지 융자 여부를 알아보고 또한 홈 인스펙션을 한 후에 별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계약을 확정지게 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그런데 오늘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받기로 했던 다운페이 할 돈을 클로징 할 때까지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약을 할 수 있는지요? 계약금조로 이미 지불한 디파짓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이제 얘기인데 네. 아마 티픽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이제 돈이 오지 못한다는 것은 요즘 이제 우리가 네.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파이낸싱, 환차선, 그렇죠. 크라이시스로 인한 환차선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고 계시고 또 벌써 몇 주 전부터 이제 그런 상황이 네.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딜을 할 적에 이제 오파를 넣을 적에 네. 과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그 컨디션이 네. 과연 어떤 작용을 하는지 네. 일단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매매 계약서 이제 오퍼 흔히들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어떤 아무 조건도 안 넣고 가격과 클로징 데이트와 기타 다른 조건, 그러니까 그 어떤 서로 간에 합의하는 사항들을 결정한 것을 넣어서 계약을 하면 그것으로서 더 이상 뭐 해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퍼 계약이 있을 거고, 그러나 대부분 주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이나 비즈니스를 살 때도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그 가계약 상태의 컨디션을 잡아 놓고서 그 계약 문구의 조항 중에 가계약을 맺게 되죠. 지금 문의하신 그 질문에서 보면은 가장 그 흔하게 주택을 살 때 가장 흔하게 들어가는 두 가지 대표적인 컨디션이죠. 하나는 은행 융자, 파이낸싱, 모기지를 본 다음에 확정을 짓는 거. 보통 3일에서 5일 그럼 계약하기 나름이죠. 계약서에 어떻게 쓰는 나름인데, 그리고 이제 또 집에 대한 어떤 하자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가 사는 사람의 마음이 안 드는 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부분이 있을 때 계약을 해약을 하고, 그래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어떤 이자나 그 배상 없이, 페널티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준 돈을 그 액수를 전액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네. 이제 그 계약서 상에서 참 우리가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에이전트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러한 그 컨디션을 넣을 적에 전적으로 바이어의 소울 디스크리션으로, 즉 바이어의 독립적인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그 상황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만족이라는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단어 자체가 애매하니까. 그렇죠. 예. 셀러 입장에서는 그 만족이라는 단어를 좁히는 게 유리한 거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될 수 있도록 넓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유리한데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자면은 홈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 인스펙션 리포트에 만족을 하는 경우 바이어의 소울 디스크리션으로 결정을 한다. 만약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파짓을 페널티 없이 이자 없이 되돌려 받는다 하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리포트에 만족한다는 그 사항이 결국은 어디까지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떠한 그 유능한 그 에이전트들은 그 만족하는 그 상황 전에
메이저 디펙트가 없을 때만 적용을 된다 하고 그 한정을 지어주는 경우가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조심스럽게 예. 바이오 입장에서도 그런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계약하시는 됩니다. 분은 사는 분, 파는 분 측 모두 다 그 조건에 갖는 정확한 그 컨디션, 특히 이 부분 컨디션에서의 그 문구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해석을 중개인한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대한 무슨 돈이 큰 수리비가 들어가는 그런 거거나 아니면 집을 사기에 진짜 큰 걱정이 되는 무슨 큰 하자가 나왔을 때 그 해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그 5일이면 5일 계약서에 약속한 대로 그 기간 내에 인스펙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큰 문제가 없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자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 문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오퍼는 그 바이어 측에서 그 사람의 sole absolute discretion, 자기 임의로 정한 기준대로 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그렇게 썼다면은 지금과 같이 그 자기 친구한테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구실로 나는 인스펙션 했더니 마음에 안 들더라. 나는 내 기준에는 안 맞는다 하고 임의대로 이 계약을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렇게 좀 그 메이저 디피션시 이런 거로 썼을 경우에는 그거 갖고 시비가 붙고 해약이 어려워질 경우 그렇죠. 또 계약금도 잘못하면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 전에 제가 그런 걸 한번 봤습니다. 그 은행에서 파이낸싱 하는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바이어가 안 될 경우에는 셀러가 그 파이낸싱 그렇죠. 조건을 도와주겠다 하는 네. 그 조건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빠져나오기도 조금 좀 힘든 그렇게 그 되죠.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융자를 알아봤더니 여의치 않았다 할 경우에 셀러 측에서는 그거 증거를 대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 수 바이어 있죠. 측은 할 수 없이 그렇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셔서 내가 이런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은행 융자 그 모기지를 못 오를 상황이라는 편지 하나를 받아서 그 셀러 측에다가 또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디파짓입니다. 네. 그 디파짓이 과연 누가 클로징 할 때까지 디파짓을 홀드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전에 한번 주위에서 이제 하는 거를 좀 봤는데 본인들끼리 하시면서 그 디파짓이 셀러한테 바로 가거나 개인 거래죠. 그렇죠. 예, 이제 중개인이 그 개입이 안 된. 그렇죠. 이제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약을 할 적에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거를 네.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좀 예. 마이클 박스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개인끼리 그 중개인 없이 하는 거래도 그렇지만 그 중개인 없이 하는 계약 중에는 또 많은 분들이 중간에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사용해서 또 계약금을 주고받기도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이럴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 건네준 디파짓과 중개회사, 그러니까 중개인과 중개인 사회에 속한 회사끼리 건네준 디파짓과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후자의 경우, 중개인이 개입된 그 경우에는 그 계약금이 리스팅한, 파는 측의 중개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은행 계좌 중에서 소위 신탁 계좌라고 할 수 있는 트러스트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이런 회사가 저희가 한 150명 있는 중개 회사에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항상 제가 알기로는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적게는 10만 불에서 20만 불의 돈이 항상 들어있고 그 돈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고 클로징 할 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클로징 하면은 그걸 돈을 갖고 이제 정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계약상에 너무 정당하게 해약이 돼서 해약할 그 기간 내에 해약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약을 함으로써 계약금을 돌려받을 때는 중개회사에서 그 발행하는 그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중개회사 체크를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그렇죠? 5일 안에 해약을 할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돼 있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개인끼리 거래를 할 때는 아니면 변호사가 개입이 됐다 하더라도 파는 사람이 나 그 돈 돌려주지 말아라 하고 변호사한테 그 요청을 했을 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재판소 콜트까지 가서 그 콜트에서 거기에 판결 나오는 대로 또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금이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나와가지고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네.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는 뮤추얼 릴리즈라 그래가지고 바이어와 셀러가 그 디파짓을 홀드하고 있는 회사에 어떻게 하라고 디렉션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이어한테 10,000불이면 10,000불을 돌려줘라. 네. 그렇지 않으면 바이어와 셀러한테 5,000불씩 돌려줘라 하는 어떤 지시를 내려줄 적에 그 지시 사항에서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어떠한 경우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본인들끼리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쌍방 합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마이클 박식께서 잠깐 말씀하신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네. 결국 코र्트까지 가서 그렇죠. 코र्트의 저지먼트에 의해서 그 코र्트에서 명령하는 대로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이 금방 그 체크를 그냥 어저께 계약을 맺고 그 다음날 그렇죠. 합법적으로 취소를 해약을 했는데 바로 그걸 체크를 달래시는 자기 수표를 분이 있어요. 달라 그런 분이 계시죠. 네네. 예. 그거는 결국은 그 수표는 그 디파짓을 홀드하고 있던 회사의 수표로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계시더라도 조금 좀 참으셔서 며칠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그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디파짓을 개인 수표가 아닌 설티파이 체크로 그러니까 보증 수표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그건 이미 현금이 있다는 게 증명된 돈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곧바로 해약이 되더라도 은행에 그 처음에 입금한 수표를 해서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추심을 안 한 상태에서도 곧바로 리스팅 회사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레귤러 체크로 들어가면 그게 은행에서 그러면- 클리어할 때까지 또 5일 정도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확인하지 않고는 그 리스팅 브로커 회사에서 예.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연 오파상에 어떻게 오파가 돼 있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디파짓을 돌려주는가 하는 거기에 많은 그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다행히 이분은 그 컨디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컨디션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해약을 해야 될 위치가 됐지만 이 컨디션에 그 문구를 뭐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썼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 갖고도 사실은 빠져나오시고 계약금을 받게 되실 경우가 생기지만 원래 따지면은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없고 은행융자에서 문제가 없는데 친구한테 돈 받기로 한 돈이 안 온다고 빠져나올 수는 그렇죠.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네. 우리끼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현지 캐나다인 중개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집 몇 채를 구경했었습니다. 일단 그때 보여줬던 집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중개인이 집에 대한 여러 설명을 포함해서 중개인의 자질 등이 영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최근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새로 만난 중개인을 통해서 집 구경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났던 캐나다인 중개인과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라는 일종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계약서인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고 자신과 집을 보려면 먼저 이것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을 곧 사야 하는데 이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아주 흔하게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오셔서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 예. 네. 그래서 우선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 여기 그 질문에 나온 대로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가 뭔가를 일단은 좀 알아보고 그 다음 이제 얘기를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가 이제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리스팅 어그리먼트는 다 아십니다. 내가 팔려고 하는 부동산을 중개회사에 의뢰를 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매물이 팔리게 되면은 약속된 중개비를 지불한다. 이게 골자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가 팔더라도 그 기간 내에 팔리면은 지불하는 것이죠. 중개비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입장이 바뀌어서 사는 사람 측에서, 이건 파는 측이 아니고 사는 사람 측에서 중개인, 중개회사와 비슷한 계약을 맺어서 그 약속된 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의 그 텀,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3개월은 3개월 동안 정한 기간 내에 집을 사게 되면 반드시 그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집을 사게 되더라도 리스팅한 거와 마찬가지로 계약, 그 커미션, 그러니까 중개비를, 수수료를 지불한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맹랑한 그렇죠.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네. 그것이 그렇게 나오게 된 동기를 좀 우리가 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그게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나오는 된 거죠. 건데 네. 지금 그 부동산 경기가 이제 호황을 맞으면서 많은 중개인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관장하는 그 협회 자체에서는 옛날에는 먼저 보여주는 에이전트가 우선권을 갖고 있었어요. First introduction.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서로 에이전트 간에 네가 먼저 마찰이 보여줬다, 생기고 내가 먼저 시비가 했다는 붙었죠. 시비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 어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클 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을 좀 말씀을 해보시죠. 예. 그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에 일단 사인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개인은 또 인터넷에 중개인들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등록하는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맺었다. 딴 중개인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공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 어떤 중개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대부분의 한인 중개인들은 이걸 잘 요구를 하시기를 참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집을 당신을 꼭 통해서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이런 계약서를 사인하라고 하느냐 하고 제대로 설명을 했다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히 이렇게 요구를 못하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이제 그 다른 중개인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는 처음 중개인이 만났을 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나 최근까지 어느 중개인하고 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었다. 그러면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를 사인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그 은행 융자 당신이 집을 얼마 정도까지를 살 수 있도록 모기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승인을 체크를 하셨느냐라고 물어봐서 본인은 집 살 때 괜히 쓸데없이 살 수도 없는 능력 이상의 집을 보러 다니는 서로 간의 시간의 그렇죠.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가 이만큼 법적으로 중요하고 한번 사인하시게 되면은 나는 몰랐다. 그 내용을 모르고 설명도 해준 적이 없다는 거를 이유로 해서 그 해약을 요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건 꼭 그렇죠.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서면 계약서도 캐나다 미주에 사시면서 아셔야 될 게 어디 사인하실 때는 그 내용 파악을 본인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하시지 못하고 하려니까 했다 해서 그거를 빌비로해서 나중에 해약 요구를 못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글도 아니고 영어인데도 그렇죠. 또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그 안에. 예. 그것이 무엇이든 모르고 일단 사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태를 수습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분 경우에는 지금 빠져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예.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사인을 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예를 모든 들어서, 서면 계약 중에 그렇죠. 바이어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서명을 하신 분이 그 서명하던 당시에 술에 취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술이나 약, 그렇죠. 인톡스케이리. 예. 인톡스케이트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미성년자, 즉 18세 이하였다. 자격이 없죠. 워낙.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또 어떠한 부당한 압력과 협박 상태에서 예. 그걸 사인하셨다 할 경우에는 아무리 사인하셨다도 그건 효력을 예. 발생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을 하셨다면은 제가 볼 적에는 예. 빠져나올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그렇죠. 그 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 집 하시는 분한테 일을 할 때 참 안 팔리던 집이
의외로 정확하게 팔렸습니다. 집주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완전 사인하기 전에 일로 와서 같이 와서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아껴둔 술 한 잔 꺼내서 한 잔 마시 축하를 하자. 근데 조심해야 되죠. 그걸 마시기 전에 먼저 사인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렇죠. 뭐 술을 드시더라도 드셔야 되는 게 샴페인을 그거 먼저 비린내가 타고 돼서 나중에 취한 상태에서 사인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지죠. 샴페인은 다 끝난 다음에 터뜨리셔야지 미리 예. 터뜨리시면 그렇게 이제 큰 일을 그래서 당하게 이제 지금 되는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케이스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라면은 그렇죠. 이것도 서면 계약으로 한 것인데 그렇죠. 이걸 갖고 해약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방법을 뭐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그거를 사인을 받은 에이전트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나를 예. 좀 풀어다오 뭐 그런 것밖에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 별 도리가 없죠. 아니면 그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그 브로커리지에 있는 그 브로커 오브 레코드 거기 이제 사장한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제 그런 거 갖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콜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보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이어 에이전시 그거를 계약을 해놓고 나서도 뭐 일단 나는 이 사람을 확보하게 손님으로서 확보를 해놓은 거니까 6개월이고 뭐 5개월이고 해놨으니까 아무 일도 안 전혀 했다. 신경도 안 쓰고 집에 대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준 적도 없고 몇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화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으로서 서비스를 제대로 중개인으로서 제대로 했어야 될 서비스를 전혀 안 했다는 이유 갖고도 또 그 해약의 빌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은 이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가 여기에 대해 시비가 나가지고 콜트에 갔는데 그 콜트의 그 재판관에 따라서 뭐 이런 계약서가 다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소위 이제 thrown out of court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니네끼리 정해놓은 법이다 하고 시비가 붙은 적도 있죠. 그런데 그런 그 시비에 가림을 할 수 있는 거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능하면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드시지 그렇죠. 마셔야겠죠. 네, 예. 그렇고 이제 그거를 시비를 가리는 그 과정까지 본인이 당하는 힘드시죠? 심리적인 그런 그 괴로움이나 압박.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예, 예. 과연 지금 이런 그 바이어스 에이전시 어그리먼트에 사인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네. 그런 걸 가시기까지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이제 저희들이 좀 알아보겠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요즘 몇 주 전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받아보시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는 엠팩으로부터 재산세 어세스먼트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올라 재산세가 무척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조언을 구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세스를 하는 과정과 이것이 실제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요 몇 주 전서부터 저희들 동포 가정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이런 그 어세스먼트를 받으셨을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재산세가 재산세 어세스먼트가 마지막 지금까지 이런 2008년 거에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재산세 어세스먼트를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이것이 시작됐는데 그때 새로 엠팩이라는 즉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이런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참 많은 그 잘못이 있었고 또 수많은 건의 그 컴플레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확치 않은 그렇죠. 예. 결국은 온태리오 정부에서 옴버스먼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인베스티게이션 한 결과 결국은 엠팩에서 많은 그런 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몇 년간 지금 홀드를 하고 있다가 그동안에 여론이 나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지금 2000년부터 지금 2008년 3년 동안에 그 시스템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어세서 하는 방법을 좀 많이 개선을 시켜서 지금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엠팩이 무엇인가 한번 좀 마이클 박사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엠팩이 일종의 그 정부에서 그 시 정부나 그런 행정 정부하고 별도로 새로 하나 만든 일종의 국영기 업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온타리오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뭐 거의 몇 개죠? 거의 470만 개. 참 많네요. 그렇죠. 예, 집과 뭐 상업용 부동산, 대지 뭐 등등 모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그 한국말로 하면 공시지가라고 지가, 하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assessment value, 그러니까 그 시세가 얼마 정도 될지를 평가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관할 그 행정구역 내에서 상당 부분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걸 계산하는 그런 그렇죠. 기관인데 그렇죠. 이 또 한 가지 이제 더 얘기가 더 길어지기 전에 이 공시지가가 과거에는 대부분 현재 시세, 그러니까 현재 그 마켓 프라이스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 굉장히 그 현재 내가 집을 팔거나 아니면 건물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에 상당히 근접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들이 보는 그 산출 방식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어떤 각 집마다 부동산마다 직접 방문을 해서 감정사가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검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부동산 거래 매매 상황이랑 그런 기록과 그런 것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따지면 실시세하고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엠팩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MVA, 즉 Market Value Assessment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마켓 자체에서 그런 집들이 어느 정도에 팔리는가 하는 거를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470만 개의 그 프로퍼티를 어세스를 하다 보면은 물론 실수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2008년 9월 중순부터 약 10주간에 걸쳐서 이제 전부 다 그거를 이제 어세스먼트를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2008년도에 나온 지금 어세스먼트는 언제까지 되느냐 하면은 4년 동안을 써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즉, 그 지방정부와 온태리오 정부가 지방세와 교육세를 책정하는데 이제 이걸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지금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보면은 약 20%가 올랐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평균 잡아서 그거를 이제 지금 매긴 건데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하면은 부담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그거를 2012년까지 4년에 걸쳐서 연에 5%씩 페이스인을 시키는 겁니다. 4년 동안에 20%를 5%씩. 예. 그래서 4년 끝에인 2012년이 가면은 그 20%를 다 반영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편의를 봐준 거네요. 그렇죠. 한꺼번에 한 4년 동안에 그렇죠. 많이 올랐지만 그 많이 오른 게 부담이 될 테니까 네. 4년 동안 나눠서 조금씩 내라.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매 4년마다 이제 어세스를 새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어세스먼트 했는데 과연 그 어세스먼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네. 마이클 박사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세스먼트 기준이라는 게 그 부동산의 값어치를 따지는데 뭘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집이 지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이 건물 땅의 그 대지 사이즈, 소위 이제 랏 사이즈는 얼마 정도, 랏 디멘션은 얼마나 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실내 리빙 에리아 실평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렇죠. 2,000스퀘어짜리 집이냐, 뭐 그렇죠. 4,500스퀘어짜리냐에 그렇죠. 따라서 집의 값어치가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 건축의 그 어떤 퀄리티, 그러니까 이게 뭐 몇십 년에 지어서 지금은 많이 수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새로 지은 수리가 별로 필요 없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크게 한 5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방이 몇 개 있는지, 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뭐 창고에가 가라지의 유무, 또 수영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뭐 커티지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런트 물가에 있는 커티지가 항상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아이템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그 부동산 값어치를 정하고 또 어세스먼트 밸류를 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엠팩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방법이 항목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크게 나누면 지금 마이클 박스께서 얘기해 주신 그 5가지로 이제 종합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세스먼트를 각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마다 다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옆에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실제로 가격도 훨씬 비싸는 거로 내가 있는데 옆에 집하고 한번 우연히 받아본 고지서에 보니까 어세스먼트가 옆에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나만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낸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는 대로만 받아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것이죠. 않죠. 그래서 네.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어세스가 높고 재산세가 높을 경우에는 집을 내놓을 경우에 우리 집 재산세가 이만하니까 집값이 더 나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네. 꼭 그게 그렇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보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 집인데 옆집이 우리보다 재산세가 낮고 우리 집이 높다 할 적에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70만 개의 프로퍼리를 어세스를 하다 보면은 실수도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이 아닌가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엠팩에 일단은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이걸 좀 더 알아보겠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텍스 연도 매해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엠팩에다가 Request for Reconsideration Form이라는 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재고 신청이죠. 그렇죠. 한번 재고해달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재고를 해달라 하고 그거를 엠팩에다 보내시면은 그 3월 31일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그 엠팩에서 이제 대답이 옵니다. 예. 자기네들 게 맞다. 그래. 조금 깎아줄게. 당신 생각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 리뷰한 통지를 보내옵니다. 그런데 그 통지서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더 못할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 Assessment Review Board. 이거는 그 Independent Tribunal입니다. 이거는 그 엠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종의 약식 그렇죠. 재판소죠. 네. 예. 거기다가 재심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심을 요청하시게 되면은 엠팩에서도 자기네들의 그 어세스먼트가 이러이러해서 정당하다. 또 재심을 요청한 소비자도 이러이러해서 내가 재심을 요청하게 됐다 하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나가셔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고 예. 나중에 이제 그 어세스먼트 리뷰 보드에서 나오는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그 어세스먼트 혹은 재산세가 옳은 거다 아니다 하는 거를 판정을 받게 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회는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참 된 얘기인데 제가 리컨스토레이션을 재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그 엠팩에 있는 직원이 한참 전에 얘기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뭐 지하실이 꾸며 있느냐? 꾸며 있다. 집에 에어컨이 있느냐? 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네 기록에는 에어컨도 없는 걸로 돼 있고 지하실도 안 꾸민 걸로 돼 있는데 당연하다. 재고 그래도 조금 깎아줄 테니까 그냥 받아라. 그래서 오케이 땡큐 하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냥 그거에 수긍을 안 하고 정식으로 어필을 할 경우에는 그 좀 리컨스토레이션은 돈이 안 드는데 어필을 할 때는 일종의 수수료를 내셔야 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엠팩에 연락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무료 장거리 전화 톨 프리 넘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웹사이트가 웹사이트가 있죠. 예. mpec.on.c에서 하셔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또 가끔 시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뭐 사실을 해보면 별거 아닌데 또 아무래도 영어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대행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브로커들이 대신해서 이제 해주면서 만약에 성공을 해서 재산세가 줄어들 경우에는 줄어든 부분에서 일정액을 떼어서 몇 년 동안 자기네 수수료로 받는 그런 분들도 있죠. 네, 요건 좀 여담인데 그 엠팩이 생겨나기 전, 즉 우리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그 각 시의 재산세 어세스먼트 담당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타이어하면은 회사를 차려서 네. 그 어필하는 거를 대행해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그 손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많이
이용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른 그 어세스먼트가 고스란히 재산세에 반영이 되는지 그거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래도 엠팩이라는 기관이 정하는 그 평가액과 저희가 실제로 그 부동산을 내놔서 팔릴 수 있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간혹 중개인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은 재산세가 이만큼 나오니까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그것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재산세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돈을 1년에 뭐 몇백 불, 돈 천 불씩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3년, 4년 후에 재평가돼가지고 그게 또 다시 또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좀 비싼 재산세를 집을 사셨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필이나 리컨스트럭션을 통해 가지고 또 얼마든지 재산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갑자기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우리 집값이 35만이었는데 새로 받은 게 55만이 따가지고 기겁을 하셔가지고 야, 재산세가 거의 2배로 뛰었구나. 내가 재산세 낼 돈도 없는데 걱정하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죠.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토론토면 토론토 시내에 있는 그 재산세에서 충당할 만한 예산이 잡혀 있죠. 그러면 토론토 그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 어세스먼트한 밸류를 모두 다 합산을 해서 정확하게 나눈 다음에 자기 분담만큼 퍼센트를 내는 거기 때문에 내 집이 20%가 집값이 올랐으면은 다른 집도 20% 올라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해에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올라가서 뭐 10%, 20%가 올라가면 그만큼은 올라가겠지만 내 평가액이 올라갔다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중요시 생각하는 게 텍스 레이트입니다. 예. 그래서 각 지방 정부는 매년 그 해에 적용하는 그 텍스 레이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 그 가격하고 텍스 레이트를 하고 곱했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액수가 그 해에 텍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35만 불짜리가 55만 불로 올랐을 경우에는 텍스 레이트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세스먼트가 올랐다고 해서 재산세가 꼭 오른다고 볼 수도 없죠.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예산이 안 올랐다면은 내 재산세는 암만 평가액이 올랐어도 재산세는 전혀 변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재산세가 어세스먼트가 오른 것만큼 올랐다 할 적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거 어떤 그렇죠. 재산세가 예산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 내년보다 뭐 작년보다 8%가 예산이 올랐다. 그럼 얘기는 좀 그렇죠. 틀려지겠죠. 네,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치셔서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더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쳐야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3개의 점포와 2층에는 아파트가 6개가 있는 상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오파를 넣었습니다. 가격을 포함 여러 다른 조건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여러 컨디션들이 들어있는 가계약 상태에서 변호사한테는 계약 내용을, 회계사한테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변호사가 가계약을 맺기 전에 왜 오파 내용 검토 의뢰를 안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중개인을 통한 계약 내용이 꼭 변호사의 검토 없이도 별 문제 없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집을 살 때에도 변호사의 오파 내용 검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계약을 맺었는데 반드시 이렇게 변호사를 통한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이거는 사시고자 하는 매입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매매 계약 당시에 누가 그 계약서를 작성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많은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물론 뭐 많은 대부분의 중개인들이 그 중개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는지 그거를 이제 중요시하는데 대부분의 주택 거래가 다른 상업용 건물이나 뭐 비즈니스 사업체 매매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고 어떤 확실한 틀에 박혀 있는 그 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커다란 뭐 실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컨디션 자체 하나도 문구 하나와 단어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문에 어떻게 문구 쓴 거에 따라가지고 그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 로여들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오퍼를 쓰기 전에 오퍼를 제출하기 전에 확정 짓기 전에 검토를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상황이 더더군다나 부동산이 시장이 호황일 경우에 너무 좋은 매물이 나와서 한시를 다투는 서로 사겠다고 그렇죠. 하는데 언제 변호사한테 가서 보여주며 그거를 할 수 있는지는 참 실질적으로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요령 있게 현명하게 그 계약서를 할 때 컨디션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컨디션뿐 아니라 변호사 검토 의뢰 승인 조건을 넣어서 계약은 일단 해서 내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변호사한테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그걸 기준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그거를 검토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조금 이제 오파를 넣을 의향을 제시를 했고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약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계약이 들어왔다 생각했을 적에 예. 이쪽에서 저쪽에서 보낸 그 변호사가 오파를 검토해야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도 예. 그 거부를 할 수가 있죠. 이미 하는 진행되고 사람이 있는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벌어질 서로 수도 간에 있습니다. 흥정하는 그렇죠. 와중에 변호사 어프로벌 있는 오퍼는 안 받겠다 할 수도 있고 그 컨디션이라는 것이 꼭 사는 사람 측에서만 사는 사람을 보호하게 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때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상업용 그 거래를 할 때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거래를 할 때 파는 쪽에서도 혹시 우리가 잘못하는 게 없나 해서 파는 측 변호사의 검토 의뢰를 5일 안에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놓았을 때 사는 사람은 불안하게 되죠. 이건 그렇죠. 거래는 하긴 했는데 5일 안에 혹시 다른 데서 자기보다 좋은 가격에 어떤 경쟁 오퍼가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이거를 구실 삼아가지고 계약을 파기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질문을 보내주신 분의 경우를 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 주택을 사시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상가 건물을 그렇죠.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가 건물을 계약을 하고 사고 팔 적에는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 속에서 그거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한 그 계약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변호사의 리뷰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거를 오파를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중개인의 그 역할과 자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네. 어떤 그 중개인이 여러 이런 다른 상황을 경험했을 때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최선으로 우리 자기 고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떤 정해진 공식보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룰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상황 판단해주고 상대방 중개인과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벌써 저쪽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서로 간에 그렇죠. 그 소위 이제 감을 잡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인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한 스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어떤 때 굉장히 간단한 계약도 있지만 그렇죠. 상당히 굉장히 복잡한 계약이 될 경우에는 이 중개인이 옆에서 붙어서 하나하나 가이드를 해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중개인이 자기가 법을 전공했거나 그렇잖아요. 회계를 전공한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잘 모를 적에는 해당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고객들을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주는 것이 네. 에이전트로서의 입장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마이클 박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